그래서 이러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얘네들의 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딱 명칭을 정할 수 있으면 돼요. 눈, 심장, 간, 그 다음에 뭐 방광, 그 다음에 뭐 난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부, 근육 무슨 말 되겠어? 그러한 아이들은 다들 기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인 아이들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냐 하면 같은 기관에 있는 세포들은 모양과 기능이 같다. 맞아? 틀려? 틀리다는 얘기야. 모양과 기능이 같은 아이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조직이 모양과 기능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종류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다들 모양과 기능이 다 어떨 수밖에 없겠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기관이 있고요.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기관계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관계가 바로 누구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기관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동물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기관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계는 얘네들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화계, 그 다음에 뭐 호흡계, 배설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쭉쭉쭉쭉 들어갈 겁니다. 뭐 내분비계, 근육계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소화계에 해당하는 건 모두 있겠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런 아이들은 소화계에 속할 거예요. 호흡계는 폐 되겠어요? 폐, 그 다음에 코, 기관지 이런 아이들은 다 뭐에 속할 거고 호흡계. 배설계에는 콩팥, 그 다음에 땀샘 이러한 것들이 배설계에 속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얘네들을 뭘로 보통 얘기를 하냐면 근육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육세포는요 이렇게 약간 길어요. 이렇게 길고요. 요 안에 뭐 이건 안 배우셨겠지만 근육세포는 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핵이 한 세포에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근육세포의 경우에는. 왜냐면 되게 길거든요. 이렇게 긴데 핵이 이쪽에 몰려있으면 얘네들은 정보를 받을 수가 없잖아. 되게 늦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여러 군데 있어야 돼서 다 핵체예요. 그래서 근육세포가 있으면 그러한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바로 뭐를 이루게 되는 걸 것이고 근육 조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근육 조직들이 뭐 위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심장도 만들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모여서 바로 무슨 계가 되는 것이고 근육계. 근데 근육계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여기서 뭐 위는 모여서 뭐가 되는 걸 거고 소화계, 심장들은 모여서 뭐가 될 거고 순환계. 그쵸? 심장은 순환계. 그 다음에 골격근은 그대로 그냥 무슨 계? 근육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근육계라는 표현은 거의 배우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돼서 하나의 개체가 되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식물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모일 거예요. 얘네들의 세포도 바깥쪽에 뭐가 있을 거예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게 될 거고 조직.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여기에서는 바로 무슨 계가 있냐면 조직계가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반드시 무슨 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직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조직계들이 모여서 역시 뭐가 만들어질 거고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될 거예요?
개체가 돼요. 자, 얘네들을 조금만 살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세포는 우리가 좀 이따 할 거니까 그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피 조직도 있고요. 뭐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표피 조직은 말 그대로 겉을 둘러싸고 있으면 되는 거고, 기본 조직은 광합성하는 애들이고요. 통도 조직은 통할 거야. 길이 통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계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조직계도 되게 많아요.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관다발 조직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관다발 조직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바로 관다발 조직계거든요. 관다발 조직계를 보시게 되면, 이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잠깐만 보시면, 이 겉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무슨 조직이 되는 거겠어요? 표피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요.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둘 다 기본 조직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바로 통도 조직이에요. 위에 있는 애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물관이 될 거고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여기는 체관이 될 거예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통도, 그러니까 길이 될 거예요. 물을 운반을 하는 애, 양분을 운반을 하는 애가 될 거고, 요 가운데에 있는 애는 형성층이라고 해가지고요.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분열 조직계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조직이 있어요. 표피 조직과, 그다음에 기본 조직과, 통도 조직과, 뭐 분열 조직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관다발 조직계. 그러니까 이 관다발 조직계와 같은 이 조직계는 이 앞에서의 누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관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얘네들은 기관이 여러 조직이 모여서 된 거고, 얘네들은 조직계가 바로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자,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게,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생식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기관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아는 뿌리, 줄기, 잎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꽃과 열매가 바로 생식기관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또 여러 조직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이루게 되어 있다. 개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한 번씩은 배우셨을 테니까 다시 정리를 잠깐만 하면, 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직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세포에서 나올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세포 속에 식물에만 있는 두 가지의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걸 거고요? 세포벽과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 요 두 가지는 오로지 누구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 식물에만 있다. 동물에는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애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포거든요. 액포라고 하는 아이는 식물들한테는 다 있어요, 무조건. 근데 액포는 식물들은 전부 다 있을 거고, 동물 중에서는 하등한 동물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애들이 액포도 식물에만 있나? 라고 하시기 쉬운데, 액포는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세포의 뭐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세포는 아까 뭘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예요.
세포막 안에 있는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세포막 안에 있는 아이들을 크게 구조로 나눠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게 되느냐 하면 핵과 그 다음에 세포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구조상으로 보는 거야. 핵이 가운데 딱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세포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프린트 봤는데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을 기능상으로 나누면 뭐라고도 나누느냐면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과 후형질이라고 하는 걸로도 나눠요. 이건 안 배우신 것 같아요. 그쵸? 안 배우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형질이라고 하는 건 생명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야. 살아있는 부분. 후형질은 후에 만들어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져서 직접적인 활동은 좀 안 하는 애들이긴 한데요. 이거는 별로 배우신 것 같지 않으니까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과 세포질인데요. 자, 일단 핵, 이것도 좀 중요하다. 봐봐. 아까 세포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나눴어? 단세포와 다세포로도 나누지만 얘네들을 뭘로도 나눌 수 있냐면 원핵세포와 그 다음에 진핵세포라고 하는 걸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원핵세포는 핵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핵이 없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핵막이 없는 거예요. 핵막이 없어서 핵의 형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얘네들은 핵의 형태가 없어요. 핵의 형태가 없고요. 얘네들은 핵의 형태가 어떤 거고요? 있어요. 핵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의 유무냐면 핵막의 유무예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애가 얘는 없는 거고 얘는 뭐 한 거야? 있는 거야. 우리는 원핵세포는 지금 배우지 않고 누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진핵세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핵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을 거냐면 핵막이 있는데요. 이 핵막이 이중막이에요. 막 두 개로 겹쳐져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막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들은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 겁나 중요하니까요. 되게 중요한 애예요. 이중막이 있고요. 그 핵막 사이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핵공이라고 해서 공자는 무슨 공자야? 구멍 공자야. 핵에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 있어. 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물질들의 이동이 일어나는 핵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배웠던 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DNA가 있을 거예요. 근데 DNA 혼자 있으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DNA가 단백질과 결합을 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염색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게 DNA가 단백질에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내년에 배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DNA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이 DNA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고 DNA가 되는 거고, 그 DNA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핵의 기능은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의 뭐가 되는 거겠어? 중심이다, 중추다 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쟤는 우리 몸에 대한 이 DNA의 이 염색체 속에는요, 내 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저 핵은 그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결정을 하는 애가 바로 핵이란 얘기가 되는 걸 거야. 나도 모든 정보는 있는데 나는 일단 분비에만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분비만 되게 열심히 하는 세포가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자,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세포막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포액과 그 다음에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같이 존재를 한다. 세포액은 그냥 약간
그냥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그냥 액체 성분들이에요. 되게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되겠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세포 소기관들을 볼 건데,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볼 거예요. 저는 뭘로 나눌 거냐면, 일단 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두 개가 바로 누구냐면 좀 아까 나왔었던 누구와 엽록체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엽록체에서는 뭐를 할 거고요? 광합성을 할 거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뭐 할 거고, 흡수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뭐 하는 역할? 저장을 할 거예요.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하려고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엽록체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몸에다가 포도당 같은 우수 에너지를 만들어 놓는 거냐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해요. 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엽록체가 되겠고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같은 화학 물질을 분해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 에너지야. 둘은 같은 형태야, 다른 형태야? 다른 형태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나왔지만 엽록체는 무슨 세포에만 있을 거고요? 얘는 식물에만 있을 거고요. 얘는 식물과 동물에 모두 있을 거예요. 동물에만 있는 걸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에 다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또 다른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 둘은 에너지 전환에 쓰이는 것도 똑같지만 얘네 둘은 무슨 막을 가지고 있냐면 이중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이 총 3개예요. 누구? 핵,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되겠어? 그런데 이 셋이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어. 뭘 가지고 있냐면 DNA를 가지고 있어요. DNA 함유? 포함? 핵은 당연히 내 몸에 대한 DNA 갖고 있을 거고요.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내 몸에 대한 DNA는 아니에요. 그냥 쟤네들의 자체적인 DNA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되겠어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애들을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단락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 하면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여되는 애들을 얘기를 할게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 보려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뭐 얘기했었냐면 단백질과 핵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핵산 중에서 DNA와 RNA가 있는데 DNA는 뭐 한다라고 그랬었어? 유전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였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는 누구라고 그랬었냐면 RNA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명 시스템 제일 마지막 단원 얘기기는 해요. 근데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지금 해야 하니까. 자, RNA가 나오잖아요. 정보를 갖고 그걸 갖다 누구한테 갖다 주게 되어 있냐면 리보솜을 니든 뭐 라이보솜? 라이보솜? 맞아? 네. 라이보솜에다 갖다 주게 돼요. 라이보솜은요, 라이보솜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RNA가 가져온 그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보솜에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한다? 실질적인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될 거예요. 즉 무슨 결합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냐면 펩타이드 결합이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한 효소들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되시겠어요? 자, 얘가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뭘 하게 된 거냐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라이보솜에서 할 일이에요. 이 라이보솜에서 이러한 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운반이 되는 데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소포체로 가요. 왜냐하면 라이보솜 중에는 세포질에 그냥 떠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디에 붙어 있을 거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습니다. 됐어요?
라이보솜 중에는 그냥 세포질에 떠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디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요? 소포체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소포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있잖아, 라이보솜이. 그러면 뭔가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만지면 어떻게 해서 되게 거칠거칠하겠지.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소포체에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포체라고 하는 아이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접어요. 우리 앞에서 단백질 할 때 단백질들은 얘네들을 접어야지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백질을 그냥 용어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단백질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기능을 갖게 성숙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뭐를 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운반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보통 쓰게 될 겁니다. 됐어요? 접으면서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포체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핵막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핵이 이렇게 이중막으로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인 이런 게 있어요. 핵 속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소포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가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 소포체. 얘네들은 누구라고요? 핵. 핵막 근처에 소포체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RNA가 오자마자 여기 있는 리보솜이 그거 받아서 단백질 만들어서 이렇게 수송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운반한다, 수송한다 이런 역할을 갖다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소포체에서 애들을 이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다 만들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 되겠지. 택배 발송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골지체예요. 골지체는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된 거예요. 그래서 골지체는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세포막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 이제 세포막 바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골지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비를 해서 필요한 곳에다 갖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지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백질 합성에 얘네들이 활용이 되는 순서 아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기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내가 만약에 세포에다가 뭐를 넣어줄 거냐면 이렇게 뭐 색깔을 이렇게 칠해놓은 아미노산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그 아미노산을 내가 세포에다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미노산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겁나 많을 거야? 라이보솜에 겁나 많을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면은 어느 쪽으로 올라갈 거야? 소포체. 그래서 걔네들 다시 어디로? 골지체.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단백질이 합성돼서 분비가 되는 경로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로로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외의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후형질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애들 열심히 활동들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형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후형질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생명활동을 한 결과물이에요. 생명활동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후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후형질에 속하는 아이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아까 있었던 누가 있고요. 세포 벽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액포가 있습니다. 세포 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세포에만 있을 거고요. 식물 세포에만 있을 거예요. 액포는 식물과 그 다음에 하등한 동물 세포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되겠어요? 얘네들은 다들 동물, 식물 다 같이 있는 거고요. 되겠니? 자, 그런데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벽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실험한 거 보면 입 안에 구강세포 이렇게 긁어가지고 본 적이 없나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 동글동글동글한데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세포 질만 있어서 그래요. 동물이라.
근데 내가 만약에 양파의 겉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걔를 관찰하잖아요. 얘를 다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건 바로 누구 때문이란 얘기야? 세포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의 세포벽의 성분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탄수화물입니다. 셀룰로스는 탄수화물 성분이에요. 안 배우셨으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벽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실 게 세포벽은요 전투가성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세포막하고의 차이예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거든. 너는 통과, 너는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야, 세포막은. 그런데 세포벽은 다 통과. 괜찮아. 들어와. 나가. 다 해주는 애는 세포벽이에요. 그래서 세포벽은 전투가성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만 더 플러스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포라고 하는 것도 생명활동의 결과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식물로 치자면 되게 색소들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말하자면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동물은 오줌 싸고 똥 싸면 되잖아. 노폐물 만들어졌을 때. 근데 식물은 오줌이나 똥을 싸, 안 싸? 안 싸잖아. 그걸 어디다가 저장하는 거야? 액포에다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성숙한 식물이야? 그럼 성숙했다는 얘기는 오래됐지. 그 오랫동안 만든 똥과 오줌이 액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액포가 되게 크겠지. 그래서 성숙한 식물일수록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성숙한 식물일수록 뭐가 발달을 한다? 액포가 발달을 한다. 그 안에 똥오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액포가 발달을 하잖아. 그럼 저 액포들이 세포가 잘 이렇게 짜부가 되지 않도록 또 형태 유지에도 이제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이들이 있게 될 거고요. 얘네들 이제 색소 같은 거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등한 동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등한 동물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집신벌레예요. 집신벌레에는 액포라는 이름 대신에 그걸 수축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축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농도 조절이야. 그러니까 얘가 수축포에서 오줌 싸는 거야. 집신벌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은 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신벌레야. 근데 물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내 몸의 농도가 작지. 그러면 저 수축포를 축축축축 해가지고 물을 축축축축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짠물이야? 그럼 수축을 많이 해? 적게 해? 적게 해. 그렇게 해서 몸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동물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식물에서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보실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한테 이 단원에서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세포막이에요. 여기에서 얘네들의 기능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좀 해놓을 수가 있게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것이 자 중요한 이야기죠.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을 둘러싸는 세포막이기도 하지만 나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좀 나눠 놓으려고요. 세포막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이중막, 그 다음에 무막, 그 다음에 단일막. 세포막의 성분들이랑 다 똑같을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누구 있었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에요. 그 다음에 무막, 막이 없는 거. 막이 없는 거 누구 있냐면 라이보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보솜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는데요. 세포 소기관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학현미경 있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면 리보솜은 안 보여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안 보여요.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어떻다? 작은 세포 소기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단일막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착각들을 하시는 게 소포체 이렇게 그리고 골지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얘네들 여러 겹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 겹 아니에요. 제가 그릴 때 얘네들 한 붓 그리기로 그렸잖아요. 단일막이 그냥 여러 개 겹쳐 있는 것 뿐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중막이라는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다중막에서 제일 많은 건 그냥 이중막밖에 없어요. 이중막 이상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막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 겹이다라는 표현, 여러 막으로 되어 있다, 다중막이다라는 표현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소포체라던가 골지체는 단일막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포막. 이 세포막의 성분은 소포체 성분, 핵막의 성분, 그 다음에 뭐 골지체의 성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의 이중막이라고 그러잖아. 바깥쪽 막에 있는 성분이 다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염록체의 그 안쪽 막하고는 성분이 좀 다른데 바깥쪽 막하고는 성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구조를 알기 전에 그러면 세포막에 뭐를 봐야 되겠어요? 성분. 주 성분은 인지질이에요. 주 성분은 누가 된다고? 인지질. 그리고 그 인지질에 무엇들이 떠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냐 하면은 단백질들이 동동동동동동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동 모자이크 막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동,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의 한 종류인데요. 지질의 한 종류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방산 두 가닥이 있어요. 야,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라고? 지방산. 뭐라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은 뭐야? 물이야. 지방이야? 야, 씨. 우리 몸의 대부분은 뭐야? 물이야. 물이 70%잖아. 근데 물하고 안 친하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지방산은 얘네들 뭐라고요? 지방산. 지방산은 물하고 안 친해. 그걸 갖다가 소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약간 소심해. 누구하고는 되게 소심한 거야? 물하고 소심해. 그래서 이거의 비슷한 말은 뭐냐면 친유성이야. 뭐하고 친해? 기름하고 친해 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불안정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매달아 놓는 거냐 하면은 물하고 친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인상 부분.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 하면은 인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도 있느냐 하면 질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뭐뭐가 있겠어요? 탄소, 수소, 산소. 여기에도 이제 수소나 산소들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인이라는 거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연결을 해놓은 거라고? 물하고 친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친수성 머리. 대가리 같잖아요. 그쵸? 얘네들 뭐 같아요? 꼬리. 그래서 얘네들은 소수성 꼬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쟤네들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있었거든?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러한 아이들이 있었다? 근데 얘네는 물하고 안 친해. 얘네는 물하고 친해. 근데 물하고 친한 애들은 괜찮아. 안정하겠지? 근데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여전히 어떻겠어? 물을 도망다닐 거야.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이 있는 환경으로 나가지 않도록 얘네들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막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물하고 친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야? 바깥쪽을 향하는 거지. 물하고 친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에 돼 있는 거야. 이 바깥쪽에 물이 많을 테니까. 되겠어? 그리고서는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이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도 물이 많잖아. 물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대. 그럼 그래? 그럼 니들을 안쪽으로 뭐 해줄게? 숨겨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머리 부분이 다시 물하고 친한 부분에 이렇게 닿을 거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을 어디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배열을 시켜주는 거지. 그럼 얘네들 쭉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얘네들은 되게 안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쵸? 꼬리가 그냥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중으로 있는 거야? 2중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인지질이 서로 소수성 꼬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해봐. 소수성 꼬리를 어떻게? 마주보게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수성 머리가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을 향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수성 꼬리가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봐봐. 이건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무슨 층이 있었어? 이중막이 있잖아요. 그럼 이중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 게 뭐야? 이중층이야. 얘 막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 아니야. 한 개야. 쟤네가 한 세트야. 얘네가 한 세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겹으로 있어야 돼? 두 겹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이 하나, 두 개가 같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중막인 거야. 요거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얘는 세포막 하나예요. 그 세포막 하나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이중막이야. 요것만 있는데 이중막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헷갈려가지고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중막이냐, 이중층이냐.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 실험을 가끔 어떻게 하기도 하느냐 하면 이거를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중층인지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내가 쥐 있잖아. 쥐에 적혈구를 이렇게 뽑아냈다. 그런데 쥐의 적혈구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면적을 구했어. 바깥쪽에 면적을 구했더니 면적이 10이더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호로록 갈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다 뭐가 되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갈아. 근데 갈기 전에 뭐 했냐면 요 바깥쪽에다 색칠을 했어. 다. 그 색칠을 한 면적이 얼마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세포막의 면적을 10으로 이제 구해놓고 거기에다 다 색깔을 칠해 놓은 거야.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갈아. 근데 완전히 갈면 안 되고 이렇게 호로록 한번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다 분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 어디다 넣어놨냐면 비이커에다 넣는다. 비이커에다가 넣었는데 이 비이커에 여기가 만약에 물이야. 그러면 친수성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오고 꼬리가 이 위로 뜨겠지. 맞아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여기가 기름이야. 그러면 오히려 꼬리가 이렇게 있겠고 머리는 이렇게 와 있겠지. 왜? 머리는 친수성이니까 기름하고 안 친할 거 아니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의 면적을 구한 거야. 얘네들 면적이 얼마일까? 아까 여기서 얼마라고 구했으니까 10이니까 여기서 얼마 나왔을 것 같아? 10이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20이 나오는 거야. 둘 다. 왜?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한꺼풀이니까 요렇게만 구했는데 10이었던 거지. 근데 10인 줄 알았지. 일단 한번 확 갈았는데 얘네들 8개가 여기 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총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0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이중층인 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바로 이중층 실험이에요. 여기에서의 면적은 20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이 세포막이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여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인지질의 바다에 누가 떠다니는 거야? 단백질이 떠다니는 모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인지질들이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들은 안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고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요. 안쪽에만 들어가 있는 뭐 내재성, 바깥쪽에만 나와 있는 외재성 있는 거 있고요.
이러한 단백질들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통로 단백질. 통로 단백질 말 그대로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뚫어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야. 떠다니고 있는 거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얘 사람의 적혈구예요. 얘는 쥐의 적혈구예요. 사람의 적혈구의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들한테 이렇게 색을 칠했어요. 사람의 적혈구의 바깥쪽에 있는 뭐에다가 칠했다고? 단백질에다 이렇게 칠을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쥐한테 있는 쥐의 적혈구 바깥에 있는 단백질들에 이렇게 색을 칠한 거지. 되겠어? 그리고서는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아이고. 얘네들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사람 거랑 누구 거를? 쥐 거를. 그럼 처음에는 보라색, 파란색만 있었겠지.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라색이 이렇게 널리 퍼질 것이고 무슨 색도 퍼지게 되는 거야? 파란색도 이렇게 퍼지는 거 보면서 아, 이 단백질들이 한 군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되는구나? 움직여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실험을 주고 그 실험으로부터 너희들이 뭘 알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될 건데 자, 세포막은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보시면 세포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 위해가 되는 것들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을 써요. 넌 들어와, 넌 들어오지 마. 이걸 판단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지금은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누군 들어오고 누군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은 들어오고 반은 못 들어와 라고 해서 얘네들을 반투과성막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되시겠어요? 그 반투과성막을 우리가 되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되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입자의 크기가 크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누구를 지나서 들어오는 거냐면 인지질 이중충을 이렇게 해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애가 있어. 잼만한 애가 있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해치고 들어오는 거야.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고 얘는 이만해. 그럼 얘는 통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들여보내줄 수 없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투과. 사실 되게 많은 투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3학년 때 배우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배우시는 한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한도에 있어서는 세포막을 통한 이 물질의 투과에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투과들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당연히 에너지 사용하는 투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투과만 배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투과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의 투과에 있어서의 기본은 많은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적은 곳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요? 확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확산은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로 제가 일단 구분을 해보면 확산은 용질이 녹아있는 아이가 많은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적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이 많으면 고농도가 되는 걸 거고
용질이 적은 건 무슨 농도가 되는 거겠어요? 저농도가 될 거란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확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두 가지 종류로 애들을 나눕니다. 하나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이밍은 안 배우셨어도 내용은 똑같아요.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어떻게 통과하는 거야? 직접 통과하는 애들이에요. 직접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긴 통과해. 근데 인지질 이중층을 어떻게 통과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해? 단백질. 그 단백질이 바로 무슨 단백질이라고?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라는 표현까지는 지금은 좀 약간 위험하니까 그냥 단백질을 이용한다 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네. 봐봐. 얘를 직접 통과를 하려면 아까도 봤지만 입자 크기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작을수록 잘 통과할 거야. 그 다음에 세포막이잖아. 인지질이잖아. 물론 거기에다가 물하고 친화라고 머리를 갖다 집어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질은 지질이죠. 그러니까 지질하고 친해야지 잘 통과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잘 통과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전하량이 작을수록 잘 통과해. 그러니까 전하를 띄면 잘 돼? 안 돼? 안 돼. 전기를 띄면 잘 통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각 가능하시겠어요? 네. 수업에 집중하세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되시겠죠? 자, 이런 아이들은 단순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속도는 빠르겠어, 느리겠어? 느려. 왜냐하면 인지질 이중층을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저기 틈이 있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이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가로축으로 넘어갔을 때 자, 보세요. 단순 확산은요. 가로축이 세포 안과 밖에 농도 차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농도 차가 커지면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랬을 때 단순 확산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되겠어? 네. 자, 단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무슨 차이? 농도 차이. 농도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얘 직접 통과하니까 입자 크기가 어떨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잖아? 그럼 인지질들도 운동이 좀 빠르겠지? 그러다 보면 사이가 약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촉진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는 통과하지. 근데 얘가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헤집고 오는 게 아니야. 단백질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입자 크기가 어때야 되겠어요? 입자 크기가 큰 아이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지질하고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안 친해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낮아? 용해도가 낮아요. 이 앞에는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클 수가 있어요? 전하량이 클 수도 있어요. 전하량이 크다라는 건 이온들을 의미를 할 거예요. 특히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애들이 통과를 할 거거든요. 되겠어요? 자,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 누구들에 해당할 거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얘네들은 입자 크기가 큰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도 입자 크기도 큰 데다가 뭐까지 갖고 있는 거야? 전하까지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얘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거 누구?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자, 그러면
단순확산에 속하는 아이들 누구 있어요? 단순확산에서 체킹을 해 두셔야 되는 아이들은 O2, CO2 이런 애들이에요. 기체들. 이러한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확산. 얘네들은 누구를 이용을 해야 된다? 단백질을 이용해요. 단백질을 이용하니까 속도가 좀 더 어떻겠어요? 빨라요. 왜냐면 문을 이렇게 열어줄 거거든. 그럼 일로 슉 가면 돼. 하이패스야. 그러니까 속도는 되게 빨라.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봐봐. 촉진확산을 제가 이 촉진확산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얘네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얘가 무슨 확산? 촉진확산.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확산? 단순확산. 그러니까 얘네들의 농도 차이는 워낙에 이제 많이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얘네들을 판단해 보시게 되면 이쪽을 봐봐. 이쪽이 이제 주야. 누가 속도가 더 빨라? 촉진확산의 속도가 더 빨라. 왜? 하이패스 길이 있으니까. 나는 글로 가면 되는 거니까 힘겹게 인지지를 비집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왜 얘는 여기 이후로 속도가 일정한가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닌데요. 1번하고 연관이 돼서 여기가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은 농도 차가 일정 이상이 되면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변해 안 변해? 줄진 않았어요. 일정해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답부터 쓸게요. 얘네들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세포막이고요. 물질이에요. 이쪽에 제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 수경이가 몇 개 가지고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5개 할까? 16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농도가 같아질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려면 선생님이 수경이한테 몇 개를 건네주면 돼? 3개. 맞아? 근데 여기에 그 나를 통과시켜줄 수 있는 단백질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 거야. 5개 중에서 몇 개 쓰면 돼? 3개 쓰면 돼. 근데 선생님은 10이 있는데 수경이는 얼마가 있냐면 20이 있는 거야. 그럼 수경이가 선생님한테 얼마 주면 돼? 5개. 그럼 지금 있는 5개 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6 차이 났을 때보다는 10 차이 났을 때 이동하는 양이 많지.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 10개인데 수경이는 3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수경이가 선생님한테 몇 개 주면 좋아? 10개 주면 좋은데 10개 지금 통과 바로 돼? 안 돼? 안 돼. 몇 개씩밖에 통과가 안 돼? 5개. 그러니까 속도는 5개밖에 안 되는 거지. 속도는 똑같은 시간에 몇 개 통과했어를 봐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 운반을 하는 단백질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한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농도 차이가 엄청 커지면 누가 빨라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단순확산이 빨라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누가 항상 빠르겠지만 촉진확산이 빠르겠지만 농도 차이가 엄청 커지게 되면 누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순확산에서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나이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 확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저농도로 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질,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으니까 적은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삼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삼투도 일종의 확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삼투도 뭐의 일종이다? 확산의 일종이에요. 다만 얘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 물이. 물질 말고 용질 말고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많으면 농도가 높아 낮아? 낮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농도야? 저농도. 물이 적으면 고농도.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예요. 그러니까 삼투도 확산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되겠어? 그렇다면 이러한 삼투의 속도를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삼투의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은 일단 당연히 무슨 차이가 있겠고요? 농도의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있기는 한데 온도는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농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생물에서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생명과학에서는 멈춰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움직여요. 항상 뭔가가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뭐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동하지 않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제가 이걸 갖다가 누구로 먼저 얘기를 할 거냐면 동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동물은 가장 바깥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 말캉말캉할 거예요. 말캉말캉한 사람의 개구리의 적혈구를 갖다 놓을게요. 개구리의 적혈구는요, 한 0.09% 정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을 각각 이제 어디다가 넣어 놓을 건가 보시게 되면, 봐봐. 바깥쪽에 나보다 농도가 높은 데다 넣어줄 거야. 그걸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장액.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거예요. 얘네들은 등장액이에요. 적혈구하고 농도가 서로 어떤 거야? 같고요. 얘네들은 저장액이에요. 농도가 얘보다 더 낮아요. 물이 어디에 많아요? 여기에 많죠. 물은 똑같죠? 물이 어디에 많아요? 여기에 많을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이동을 볼게요. 물의 이동을 내가 그릴 거야. 자, 물이 농도가 많고 물이 많고 여긴 적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만큼 나올 거야. 얘는 물이 이만큼 나올 거고 얘는 요만큼 나올 거야. 왜? 바깥쪽이 물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많잖아 하면서 잘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돼. 근데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물이 없다? 그것도 다 틀려요. 되겠어?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란 말과 동시에 다 틀린 거야. 그냥 무조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는 물을 또 판단을 해보면 들어가는 물은 바깥쪽에 물이 적고 안쪽에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어떻게 했어? 조금. 얘는 똑같이. 얘는 들어가는 게 더 많을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 돼버리느냐. 물이 많이 빠져나왔잖아. 그럼 이 안에가 어떻게 되겠어?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근데 여기에서의 표현 잘 봐봐.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았었어? 바깥쪽이 높았어.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이 반응이 일어나면 적혈구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질 거예요. 왜? 내가 저농도기는 했거든? 근데 물이 자꾸 빠져나가. 그럼 적혈구의 입장만 봐봐. 나 원래 있었는데 물이 자꾸 나가. 그럼 난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고장액보다 높아져가 아니라 적혈구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다?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어? 얘네는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농도도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얘는 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커지다 너무 커지면 터져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꾸 나한테 물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적혈구의 농도는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다가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말을 할 때 얘네들 물이 어디서 많이 나가, 물이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 라고 했을 때는 물이 적혈구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얘네들이 이 반응이 일어날수록 적혈구의 농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애들은 머릿속에 맨날 배운 게
저농도고 고농도여서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적혈구의 농도는 낮아.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뭐야? 적혈구의 농도가 어떻게 변해를 물어본 거잖아요. 물이 자꾸 나올수록 적혈구 안에 물이 적어지니까 적혈구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높아지는 거야. 얘는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적혈구 안에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막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용혈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식물에서 보겠습니다. 식물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포벽. 세포벽은요,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지를 못해요. 딱 테두리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세포벽이 이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고, 이 안에 세포가 있을 거예요. 식물의 세포가. 뭐를 가지고 있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세포벽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잡고 넘어갈게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농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동하려는 힘이야? 물이 이동하려는 힘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에 될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용어가 뭐냐면 팽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팽합은 누가 누구를 미는 거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작용을 하느냐?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지 않으면 팽합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을 거란 얘기야. 팽합이라고 하는 건 부피가 커질 때, 부피가 클 경우에만 이제 생기는 힘이에요.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요거를 이제 놓고 볼게요. 얘들 바깥쪽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이에요. 자, 여기다 제가 세포막을 그릴게요. 하얀색은 지금 세포벽이고요. 세포막을 먼저 그려볼게요. 원래의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밀어 안 밀어? 안 밀고 있었어 다들. 세포막이 세포벽을 막 밀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물 이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장액이야. 안쪽에 물이 많지?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물이 나올 거야. 물론 들어가는 물도 조금 있기는 해. 근데 나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얘는 나오는 거랑 들어가는 게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야. 얘는 나오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을 거야? 들어가는 게 훨씬 많을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변화를 볼게요. 변화를 보시면 물이 자꾸 빠져나온다? 그럼 얘네들이 작아져야 되지. 근데 세포벽은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원형질 분리라는 표현을 써요. 원형질,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혹시 조금 어렵게 가면 얘네들 고장액의 물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세포벽은 다 들여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안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형태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물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의 세포의 농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겠지?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의 농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되겠어요? 됐지? 자, 얘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의 이동이 없다. 맞아? 틀려? 틀리다니까. 이동이 없다는 그냥 무조건 틀려요. 물의 이동량이 없던 것 뿐이야. 같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동이 없는 것 뿐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 이런 형태로.
얘는 물이 자꾸 들어가네. 부피가 뭐해? 커져.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을 뭐 하기 시작해? 밀기 시작해. 바로 뭐가 생기는 거야? 팽압이 생길 거예요. 이 팽압이 생길 거야. 들어가려는 힘과 나오려는 힘이 대치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커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다가 뭐 할 거야?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왜? 누구에 의해서?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얘가 더 커질 수는 없을 거란 얘기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용혈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가 나타날 거예요? 팽압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팽압은 나가려는 힘이지.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 무슨 힘이야? 삼투압. 팽압과 삼투압이 서로 같아지면 팽압은 나가려는 힘이고 삼투압은 들어오려는 힘이야, 물이. 맞아? 그 두 개가 같아지면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팽윤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부피가 최대로 커져 있는 상태를 팽윤 상태.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세포의 농도는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의 농도는 점차 낮아질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갖다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혹시 이거에 대한 그래프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프는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완자로 봤을 때 19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들 되게 눈으로 잘 익혀주셔야 돼요. 얘네가 뭐가 뭐고, 뭐가 고장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고, 저장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고, 등장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지 그 그림 눈으로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구분이 안 가서 못 풀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특히 식물 거는 그 표시들을 잘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나이다. 이거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반투과성막으로 실험을 했다? 그럼 반투과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세포막을 상징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네. 반투과성막이라는 표현 나오면 세포막이다. 아까 제가 필기에다가 또 정리해 놨으니까 걔네들 가지고서는 정리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이동들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거의 대표적인 이제 이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애들을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얘들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나이다. 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